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민족의 비참한 삶. 2. 유엔의 결정. 3. 프리덤 디스트릭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북한의 국민들은 국가적인 교육, 군대, 노동 등의 의무들로 인해 삶의 자유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식량 부족과 인프라의 미흡함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내 생산량이 부족하므로 대부분의 식량과 일용품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제재 때문에 이러한 수입이 제한되고 있어서 국민들은 식량 부족과 기본 생활용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국민들은 생활 수준이 낮고 집이나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전기나 수도 등의 인프라가 매우 미흡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북한 국민들은 생활의 질이 낮아지고 건강 상태가 나빠지며 생명에 직결되는 위험도 매우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 국민들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제한적인 제도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들은 언제나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유엔에서 나라든 폭탄 선언 연일 강성 발언을 내뱉던 북한에서 유엔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사무총장의 자유북한 지구 건설 발언이 그것입니다. 탈북자들을 수용할 곳을 연해주에 마련해 이들이 안전하게 살 곳을 유엔에서 보장하고 반 김정은 세력이 이들 공동체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탈북자들이 잇따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그러지 않아도 불안한 북한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는 가운데 대체 유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가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우 구테르스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죠. 북한에서 탈출한 이들 탈북민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는데요. 바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접경 지대 일부를 이용 이 지역의 탈북민들을 위한 자유북한 지구를 설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안전과 북한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뜻이었죠. 이 같은 결정에 많은 국가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유엔의 행동에 대해 타국 간섭이라고 말하며 탈북민들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범죄자들이고 이를 심판할 권리는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죠. 중국 역시 이번 결정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특히나 인권 문제를 들먹이며 이번 자유북한 지구 설립을 유엔에서 추진하자 서방 위주의 정책이라며 비난하던 이들 중국인들은 정신 나간 결정이라는 맹비난을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유엔의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탈출한 이들 탈북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도 북한과 합세해 이들을 압박하는 것은 문제적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하거나 억류하는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강압적인 국가인 북한에서 탈출하는 이들을 중국에서 앞장서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로 유엔에서도 여러 차례 중국에 경고를 보냈던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WGEID 이 중국 정부의 심상치 않은 행동을 유엔 본부에 보고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된 탈북민 가족의 생사를 질문한 WGEID의 중국 정부는 묵살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죠. 작년 1월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된 뒤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리홍기 씨 부부와 리태인 씨 등 북한 탈북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중국으로 도망친 이들을 공안이 붙잡고 몰래 처리를 한 것이죠. 실무그룹은 이 사안을 중대한 일로 바라보고 중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 이들 가족의 생사와 더불어 중국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중국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심지어 이들 중국 정부는 북한 탈북민과 관련해 어떠한 요구도 하지 말 것을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작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협박 아닌 협박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을 공개했죠. 퀸타나 보고관은 이러한 행동이 보고관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국제기구에 소속된 인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간주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제법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비판을 가했죠. 그러지 않아도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해 강제 노동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어린 북한 여성들이 강제로 착취당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고 표현할 정도로
코로나 시기 이후로 변화된 탈북민 지위에 대해 걱정을 드러냈죠. 이를 보다 못해 유엔에서 직권으로 이들 탈북민을 구제하기 위한 자유북한 지구를 설정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최소한의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 탈북민들이 잠시라도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살 수 있게 보호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러한 자유북한 지구의 설립의 운영과 조직에 대해서 자유조선을 비롯한 반 김정은 세력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 탈출을 원하는 이들은 자유북한에서 언제나 환영받을 것이라 선포했죠. 그의 입에서 나온 자유조선이라는 단어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북과 반 김정은을 내건 이들 단체가 유엔과 연관이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이들이 처음 이름이 알려진 시기는 바로 2017년 북한의 유력한 백두혈통 후계자 김한솔을 북한 공작원의 위협으로부터 구한 때였습니다. 영화와 같은 김정남의 사망 소식,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암살당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정남의 아들이자 해외에 유학 중인 김한솔 역시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북한은 김정남의 핏줄도 살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남이 피살됐을 당시 어린 나이에 김한솔은 마카오 집 인근 호텔에 투숙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자유조선 조직원이 접선 그를 안전하게 해외로 피신하는 데 성공합니다. 지금의 이름은 자유조선이지만 당시 조직의 이름은 천리마민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네덜란드 정부, 중국 정부, 미국 정부와 소통하면서 놀라운 정보망과 조직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북한 공작원의 감시망을 뚫고 김한솔을 무사히 외국으로 피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직으로 단숨에 북한 정부의 눈엣 가시이자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조직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없지만 이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김한솔 대표 외에도 이들은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의 침투 정보를 탈취하고 김정일, 김일성 초상화를 바닥에 던지는 등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욕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과감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북한 대사관 앞에 모인 10명 정도의 자유조선 조직원들이 북한 대사관을 무력으로 침입, 빠르게 북한 정부가 소유한 정보를 빼돌리는 한편 대사관 차량 3대를 탈취해 도망가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들이 빼앗은 정보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수사당국에 의해 이들과 관련 있는 인물인 크리스토퍼 안을 체포, 이들 조직원의 수장으로 보이는 에이드리언 홍창이라는 인물을 파악하기도 했으나 조직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하죠. 이들 조직이 하는 일로 북한 내 탈북자들을 돕는 일도 있는데 유엔에서 이들 조직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이들의 활동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조직 외에도 현재 반 김정은 세력으로 보이는 조직들 역시 대내외적으로 탈북자를 도와 이주와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반-북한 세력들이 결집하는 것과 동시에 유엔이 이들에게 힘을 싣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인데요. 북한은 물론이고 북한 탈북민을 이용하던 중국 정부도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이들이 정치적 결사체를 주장할 경우 북한과 중국 모두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연해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탈북민들의 자립공동체를 설립 이들을 위한 지원과 독립국으로서의 발판을 다지겠다는 계획은 사실 자유조선 조직이 일찍이 꿈꾼 일이었습니다. 유엔은 이들의 계획을 돕고 탈북자들의 안전을 생각한 것이죠. 2010년대에 생겨난 것으로 알려진 자유조선은 최종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부정하고 북한 인민의 손으로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선정, 이들을 중심으로 새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뉴요커 지이 수키 김 이 자유조선을 대변하는 에이드리언 홍창과의 인터뷰에서 이 점을 그는 강조했죠. 수십 명에 달하는 조직원들이 미국에 결집했을 때 북한 인민의 손에 의해 김씨 일가가 아닌 다른 지도체제로 독립국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에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연해주에 세워질 공동체는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과는 별개의 북한 인민의 손에 의해 새로운 정부가 세워질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소식이 국제사회에 퍼지자 북한은 빗장을 더욱 굳게 걸어 잠그고 반발 세력 색출에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중국도 북한과 함께 탈북민들을 색출하는 한편 이들이 연해주에 위치한 자유북한 지구로 도망치는 것을 막고 있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가 최근 4,800km에 달하는 남부 국경지역의 방벽 건설을 조명하는 한편 북한 국경지대에 새롭게 건설되는 감시탑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북한도 이에 발맞춰 탈북자들을 엄중하게 감시하는 한편 그동안 뇌물을 통해 몰래 탈북자들을 눈감아주던 북한군의 기강잡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탈북자가 발생할 경우 그 경계망에 근무하는 근무자와 책임자 모두 형벌에 처할 것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면서 북한 지도층은 물론이고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장마당을 통한 부의 축적이 코로나 시기 이후 불가능해지자 탈출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탈출을 통해 자유북한으로 넘어가는 것도 고려해볼 선택지가 된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치열했던 탈북 행렬이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속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무너지는 북한의 모습이 관찰되는 가운데 과연 김정은 정권은 이들을 수습해 강성대국 위꿈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울릉공항에 이어 제2의 불치망모가 될 백년공항 건설 계획이 궤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백년공항을 통해 중국이 야금야금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 서해의 주도권을 되찾음과 동시에 북한의 목덜미에 비수를 꽂힐 대북 전진기지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백령도가 주목받는 가운데 한 장의 의성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전에 못 보던 방파제가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령도의 비밀리에 배치되었던 무기가 북한을 동해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평양까지 단 1분 이면 도달 가능해 김정은이 직접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했었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를 지켜낼 거점이 완성될 수 있을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초백령 공항 건설 계획을 포함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서 지난 27일 백령공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백령공항 사업은 대한민국 최북단에 있는 섬 백령도에 민, 군 겸용 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총 2018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2026년에 착공해 2029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기존 백령도 주민들은 섬을 빠져나오기 위해선 100길로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큰 불편을 겪어왔었는데요.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8번째로 큰 섬이며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섬인데도 교통 문제 때문에 년 방문객이 4만 명에 불과했었습니다. 이번 공항 건설을 통해 김포공항까지 1시간으로 나아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으로의 이동시간도 2시간 이내로 단축되면서 천혜의 자연을 가진 백령도가 제주도를 이을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령공항에 붙은 또 다른 목적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바로 민군복합공항이라는 점인데요. 백령도에 건설될 공항은 민간공항임과 동시에 우리 공군의 군사기지를 겸하게 될 예정입니다. 굳이 백령도에 군사기지를 만드는지 이해하려면 섬의 위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백령도는 대한민국의 최서단이자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서울에서 201km 떨어져 있는 섬이지만 평양은 불과 146km, 중국 산동반도는 180km, 압록강 하구로부터는 2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중국과 북한 모두를 겨냥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전부터 유엔과 미국이 대공산권 거점으로 군을 주둔해 왔었고 오늘날에는 해병대 6여 단과 공군 부대가 주둔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이 있다고 해도 방공포와 레이더만 있을 뿐 제대로 된 항공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미군이 지금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내 최대 규모의 모래사장인 사골해변을 천연활주로로 사용했었죠. 당시엔 사공해변이 단단해 대형 수송기까지 이착륙이 가능할 정도였지만 현재는 갯벌화가 진행되어 다시 활주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선을 넘은 도발 행위가 계속되고 중국의 서해 침범이 극심해지면서 군사적 요충지로서 백령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백령도는 중국 화북함대가 서해를 지나 태평양으로 가는 길목을 들어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백령도에 대한 군사적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 역시 알고 있기에 백령도에 지대함 미사일 하푼을 배치해 여차하면 북한과 중국 해군을 날려버릴 준비를 마쳐두었습니다. 지대함 하푼 미사일 배치는 우리 군의 기밀 사항이었는데 북한에서 백령도를 대상으로 한 타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백령도에 하푼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공항 건설을 통해 우리 공군의 작전 범위를 서해로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선언한 것입니다. 만약 공항이 완성되고 현재 개발 중인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KF-21을 배치한다면 평양 타격까지 단 1분 도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적들이 벙커에 숨어들기도 전에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과 북한이 목에 가시가 걸린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건조보다 어떤 면에선 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시도 때도 없이 백령도 앞바다를 침범해오던 북한과 중국이 얼씬도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군함이 백령도에서 불과 40km 앞까지 접근했던 것에 이어 지난 10월에는 중국 항공모함이 한국 영해 70해 앞까지 밀고 들어온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게다가 11월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중국 핵잠수함이 서해 앞바다에 출몰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군이 중국 핵잠수함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수면 위로 부상해 노골적으로 잠수함 위치를 노출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보내는 중국의 경고 메시지인 것이죠.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경 북한 상선 한 척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해 백령도 바로 앞바다로 접근해 왔었는데요. 당시 우리 군이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되돌려 보내려 하자 북한군이 우리 함정을 향해 방사포 10발로 위협사격을 가했었습니다. 이후 북한 총참모부는 남조선 해군이 불명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km 해상에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었죠. 국군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군사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이전에는 백령도 바로 앞에 위치한 북한의 창린도에 김정은이 직접 방문해 NLL을 향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해 백령도와 연평도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계속되는 도발이야말로 백령도에 시급히 공항을 건설해야 할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백령공항의 건설비는 울릉공항의 1사 정도로 길이 1200m에 폭 30m 규모의 활주로에 여객터미널 등 공항시설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민항기는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운용될 예정이지만 활주로의 길이가 전투기와 수송기가 이착륙하기에도 충분하기에 공군 작전 범위 확대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백령공항과 함께 전남 흑산도의 흑산공항 건설도 본격적인 물살을 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었던 계획이지만 예정지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미루어지고 있던 흑산공항 계획인데요. 환경부에서 흑산공항 건설 예정지인 국립공원의 해제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흑산공항 건설은 흑산도의 길이 1200m 폭 30m 위 백령공항과 같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백령공항과 마찬가지로 민군복합공항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 측에서는 다른 어떤 공항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곳이 바로 흑산공항입니다. 한반도 황금어장을 거덜내고 있는 중국 불법 어선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 흑산도 일대이기 때문인데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태풍이 발효되면 흑산 가거도에 중국 어선 500척 정도가 한꺼번에 피항을 하고 있다. 불법 조업의 30% 이상이 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양수산자원 훼손과 고갈도가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해경 측은 흑산도의 공항과 함께 해경 전진기지가 구축하고 해상 감시를 위한 항공기들 역시 배치하여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입체적 해상 경비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경의 CN-235 초계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운용되며 배타적 경제수역 EEZ 순찰과 중국 불법 어선 단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흑산공항을 통해 순찰 시간과 범위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근래 활발해지고 있는 중국 항모 전단의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첨단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 한반도 가장자리를 타고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항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어 능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백령도를 비롯한 요충지에 있는 섬들을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남중국해의 일대에서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어 요새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필리핀 사진작가 에즈라 아카얀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중국이 군사기지화하고 있는 7개 암초의 모습을 촬영해 SNS를 통해 공개했었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면 이미 인공섬의 부두와 레이더, 공항, 군사캠프 및 대형 항공기 경납고 등
군사시설들이 완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섬 중 한 곳에선 중국의 3세대 조기 경보기 KJ-500H가 급유 중인 모습이 포착되면서 중국이 인공섬 기지를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중국해에 이어 서해에도 인공섬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섬을 동해 서해를 지배하며 불법 조업을 한강 하구까지 확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서해와 동해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넘긴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둘이 손을 잡고 서해 장악을 위해 협업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바다까지 해군을 지원할 수 있는 확실한 화력 투사 수단이 필요한데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법을 통해 백령도, 가거도, 독도, 울릉도 등 우리나라 해양 영토의 최끝단에 위치한 주요 섬 10곳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해 두었는데요. 모두 북한, 중국, 일본의 영해와 가까운 국가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섬들입니다. 예전부터 이 섬들을 군사기지화 시켜우리 영해의 자주권을 지켜내자는 말이 많았었는데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로 이어지는 민군복합공항 건설로 영해를 지켜낼 든든한 방위망이 완성돼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평화헌법을 사실상 폐지하더니 한국의 허락 없이 한반도를 공격하겠다고 한 데 이어 독도에서 진행된 독도방어훈련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 해상자위대와 중국 해군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해역이 남해 부근이라 우리 앞마당에서 남의 집 개들이 물어뜯고 싸우고 있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이러한 만행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선 해군을 확충함과 동시에 우리 공군 전력이 멀리까지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작전 범위를 확보해야 하기에 도서 지역 군사공항 구축이 재촉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병력을 파병할 수도 없는데요. 그런 사이 전쟁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득보다 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쟁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거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때문이라도 절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선택한 이유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속사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쟁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동안 미국이 겪었던 출구 전략 실패 경험은 참전을 망설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자국의 병사를 그저 소모품 취급하는 러시아와 달리 정상적인 나라라면 참전 용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전쟁 후유증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쟁 이후부터는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 왓슨 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가운데 3만여 명이 극심한 PTSD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인접국도 아닐 뿐더러 동맹국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의 막대한 군사 지원이 미국이 전쟁을 키우고 있다. 왜 남의 나라 싸움에 미국이 끼어드냐? 는 식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과거 유고슬라비아와 리비아에 동맹국이 아님에도 군대를 파견한 전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유고슬라비아, 리비아의 경우와 우크라이나는 많은 게 다릅니다. 먼저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미국은 나토 국가들과 함께 1999년 코소보에서 진행 중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했는데요. 코소보 분쟁은 세르비아군이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잔혹하게 진압하는 바람에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때 나토 연합군은 민간인 보호와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즉 유고슬라비아가 미국의 동맹국은 아니었지만 민간인 보호와 지역 평화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개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리비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2011년 당시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에 충성하는 세력과 반정부 세력 간 내전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하자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연합군이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 미국과 크게 관련 없는 두 나라의 국경 분쟁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더듬어가면 소련이 등장하는데요. 되려 미국보다는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군사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절대적인 명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1994년 12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된 이 각서는 소련 소속이었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3국이 독립을 결정하면서 미국, 영국,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인데요. 1991년 소련이라는 거대한 버팀목이 사라지면서 이 나라들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아주 막대한 대가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소련의 유산으로 남은 핵무기입니다. 실제로 당장 우크라이나만 봐도 사용할 능력은 없었지만 우선 보유한 핵미사일만 176발에 핵탄두는 무려 1800여 개가 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던 당시에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량은 무려 세계 3위였는데요. 게다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에 남아있는 핵탄두를 모두 포함하면 무려 4000여 발이나 되는 핵무기가 3국의 영토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3분찌개 하고 있던 미국, 영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이너마이트가 가득 들어있는 박스를 초등학생이 깔고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부랴부랴 체결된 것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입니다. 핵확산금지 조약 NPT로 대표되는 핵보유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의 시작인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가 미국의 미약한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안보 각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영국, 러시아가 3국이 국경선을 보전하고 해당 국가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하며 만약 침략에 의해 위협을 받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이를 위반했고 미국은 케케묵은 조약에 따라 전장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것. 이는 대한민국이 핵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합의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더욱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동맹국들의 시선에서 미국이 언제든 약속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파리를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라고 미국에 일갈했던 것처럼 서울을 위해 워싱턴을,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건 자체적인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강력한 명분인데요. 다시 말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오랜만에 세계 경찰로 복귀했지만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이 시험대에서 미국이 가장 눈치를 보고 있는 심판관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름 아닌 북한 때문인데요. 미국의 대북 제재는 명백하게 실패했습니다. 더군다나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마당에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자체 핵무장이 아닌 미국의 핵우산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한다면 핵 도미노가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게다가 남북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닫기 시작하자 대한민국 내부에서부터 전술핵 배치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라도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까지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는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에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주한미군의 가치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미국은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상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주장은 약 1년 전에나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애초에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 돈바스 정전 조약인 미न्스크 협정이 실질적인 국가 간 분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국제조약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입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대한민국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절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이념 대립이 되어버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기로에 놓인 건데요. 대한민국이 내린 오늘의 선택은 앞으로 100년간 이 땅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혼돈이나 마찬가지인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과 대한민국 모두
서로에게 최선이 되는 올바른 선택을 내린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음을 대표하는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미 충분히 어려운 길을 걸어온 건데요. 그런 만큼 대한민국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선택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